다음에는 드디어 의식의 출현입니다. 의식이나 지능은 워낙 복잡한 개념이어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하지만 의식이 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뇌가 없으니까 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움직인다는 것이 뇌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움직이는 동물에게서 최초의 신경계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진화해서 뇌가 되는 것이죠. 다세포 생물은 10억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6억 년 전에 최초의 신경계가 나타났죠. 여기서 서서히 의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아까 지구시계로 말하자면 바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의 시기 오후 9시였습니다. 그 진화의 결과물 중 하나가 또 인간이죠. 근데 600만 년 전쯤 우리의 인간은 지금의 침팬지와 서서히 갈립니다. 그러니까 지구시계로 말하자면 2분 전 11시 5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쯤 지금의 우리의 직계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생각하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합니다. 바로 자정에서부터 3초 전 11시 59분 57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에서 이 의식의 출현이라는 건 이렇게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생명 그리고 지구의 역사, 이 전 우주의 역사를 복원할 만큼의 지능을 발달시킨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도대체 뇌에는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또 하나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요? 고개를 움직이지 마시고요. 무대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대 위를 잠깐 보기 위해서 눈동자를 움직이셨는데 그 눈동자를 움직일 때 사용된 근육이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 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근육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근육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잠시도 멈추지 않는 눈동자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 동물을 식물과 구별하게 하는 그런 세포이자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부 다 안구 운동을 하실 때 사용한 근육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근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동물이십니다. 그럼 이제 동물이 지구의 역사 중에 동물이 처음에 지구에 등장한 것은 약 6억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4천만 년 전에 캠브리아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동물의 디자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타났던 해면 동물 같은 거는 우리가 스펀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런 생명체인데 얘들은 비실비실거리고 잘 움직여 다니지 못했어요. 근육 세포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파리 같은 자포 동물이 나타나고 캠브리아기가 되면은 곤충과 같은 절지 동물도 나타나고 문어와 낙지 같은 연체 동물도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그 척추를 가지는 그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같은 척추 동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동물들은 각각 다 다른 종류의 그런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자기들의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 다들 적응을 성공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지능을 가지고 진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예를 살펴보죠. 여기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회를 주로 회로 먹죠. 해파리인데 이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계가 지구상에 등장한 모든 동물의 신경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나 아니면 곤충의 신경계와는 달리 해파리의 신경계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망 같은 그런 헤어넷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신경계지만 이런 신경계를 가지고도 해파리들은 왼쪽에 비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물 위에서 위아래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등치가 큰 해파리가 나타나면 잡아먹힐까 봐 겁나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역시 지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문어와 오징어도 상당히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들은 억울하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호색 같은 걸 시시각각으로 변화시키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부 아저씨들이 또는 아주머니들이 잡아가지고 대야에다 확 잡아놓으면 축 퍼져가지고 정말 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활동할 때 어떤 그런 활약상을 우리가 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은 그런 동물들인데요. 실제로 문어를 해부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을 조사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뇌와는 달리 역시 문어조차도 신경세포가 신체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굉장히 인간의 신경계와는 인간의 뇌와는 다른 그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느 신경계가 더 고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을 써서 문어의 신경계에는 신경세포가 몇 개나 들어있는가를 세보고 그다음에 다른 동물과 비교를 하면은 의외로 우리가 그 연체동물보다는 그래도 같은 포유류라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쥐가 훨씬 똘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의 숫자는 쥐나 아니면 비둘기 같은 새보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숫자만 보면 어쩌면 문어가 더 지능이 높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문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많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문어나 오징어의 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신경계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역시 인간의 뇌인 것 같아요. 인간의 뇌는 약 한 300만 년 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인간의 뇌는 커졌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의 지능은 발달을 하게 됐을까요? 큰 뇌를 갖는 데서 오는 혜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큰 뇌를 갖는 것이 좋았다면 왜 인간의 뇌는 더 커져서 인간에게 더 많은 지능을 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인간의 뇌가 더욱 커지는 걸 방해하는 그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가능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자, 뇌가 커지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인간의 뇌처럼 그렇게 큰 뇌를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겨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뇌가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보다는 그렇게 큰 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꽤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면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혼자 다니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다른 원숭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가끔은 또 협동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는 혼자 살아갈 때에 비해서 상대방의 관심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금방 나를 치려고 하는지 이런 걸 알고 미리미리 필요할 때는 피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려면 신경세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커진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좀 더 정치적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왜 뇌가 더 끝없이 커지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뇌는 다른 인간의 근육이나 아니면 피부나 이런 조직에 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많이 커지면 그만큼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큰 뇌를 갖는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큰 뇌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부터 다른 동물보다는 좀 더 큰 뇌를 가질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음식을 익히게 되면 날로 먹을 때보다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장에서 좀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은 보시는 것은 침팬지가 인간한테 교육을 받아서 불을 써서 음식을 익혀 먹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간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의 비교적 거대한 그런 뇌,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간의 지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성,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많이 해먹는 그런 요리법,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카오스 콘서트 지구, 생명, 인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송영조라고 합니다.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17세기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죠.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진실이라 알 수 있는 명제라 생각했습니다.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을 꺾은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으로 알려진 바둑마저 인공지능에게 선수를 빼앗긴 이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늘어났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발전이 인공지능에 자아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에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아란 무엇이냐는 거죠. 과학은 아직 자아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자아 또한 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뇌는 어떻게 자아라는 감각지를 만들고 나라는 존재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일까요? 뇌가 만든 이 자아라는 감각은 우리가 내린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일관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적어도 나의 존재는 확실하다 여기며 나를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죠. 하지만 자아가 언제나 확실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환자들에게 자아는 희미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하며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자아는 너무나도 미스테리한 존재네요. 여러분, 워킹 데드란 표현을 아시나요? 워킹 데드, 걸어다니는 시체. 살아는 있지만 의식과 자아는 없어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는 힘든 유기체를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걸어다니는 시체 증후군이란 별명을 가진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인데요. 48살의 환자 그레이엄은 두 번째 아내와 헤어진 뒤 시리에 빠져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는 욕조에 물을 담고 전기 히터를 담가 감전되어 죽으려 했죠. 다행히 그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그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의 몸에는 이상이 없었고 그의 기억, 그의 감정, 이 모든 것이 살아는 있었지만 그는 그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어버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묘지라고 생각해서 묘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분명 그는 그 이전처럼 먹고 자기는 했지만 그가 내린 선택은 그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닌 그 자신이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세상을 보고 있고 내 몸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상상이 되시나요? 데카르트가 가장 유일하게 진실이라 여겼던 나라는 개념이 이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확실한가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있는 이 선택은 정말 여러분 본인이 내리고 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 또한 이렇게 자아의 모호함과 관련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명의 여성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3분 중에서 가장 예뻐 보이는 분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수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왼쪽 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 네. 몇몇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자, 가운데 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네, 한 분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여성분이 가장 예뻐 보인다. 오, 네.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오른쪽 여성분께 손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내린 이 선택이 여러분이 내린 것이 아니라 유도된 선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이 가운데 여성분 없이 양쪽 두 여성을 떼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여성분을 보면 분명 각자의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사진을 다시 보면 이 가운데 사진은 이 오른쪽 여성분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금 이상하게 조정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오른쪽 여성분이 가운데 여성분보다는 확실히 예쁘다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선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비교하기 쉬운 대상 안에서 비교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린 이걸 미끼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걸 실험해 본 경우 가운데 여성분을 놓았을 때 가운데 여성분을 놓지 않았을 때보다 현저히 오른쪽 여성분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께서 내린 이 선택은 여러분이 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저 가운데 사진을 가져다 놓은 제가 내린 선택일까요? 저는 심지어 이 환경을 좀 더 세밀하게 구성하면 여러분의 선택을 좀 더 확실하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의 자아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린 그 선택을 정당화하는 역할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죠. 못 믿겠다고요? 그럼 제가 좀 더 불가능한 것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봉투, 네, 부탁드립니다. 이 봉투는 이 쇼의 결말을 담은 예측 봉투입니다. 제가 이 예측 봉투를 여러분이 보는 이 앞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누가 혹시나도 이 봉투를 건드리지 않는지, 혹시라도 누가 이 봉투를 바꿔치지 않는지 잘 감시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객분들 중에서 3분을 임의로 뽑아서 제가 소정의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뭔가 자연스러운 임의성을 추가하면 좀 재밌겠죠. 제가 부메랑을 준비했어요. 제가 이 부메랑을 관객석으로 날릴 텐데요. 네, 이 부메랑을 받으신 관객분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발레 준비하시고요. 네, 하나 더. 자, 한 번 더. 네, 자, 받으신 관객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나와주시는 관객분들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분, 네, 안 계신가요? 네, 지금 앞으로 나오고 계세요. 네,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 하나 나왔는데, 네, 친구 누구랑 왔어요? 엄마요. 아, 어머니랑 오셨어요? 사실 제가 봤거든요. 어머니께서 나오라고 격려의 부메랑을 전달해 준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지금 나오니까 좀 떨리지 않아요? 약간. 네, 약간 떨리다고 합니다. 벌써 네, 이렇게 정말 네, 건장한 친구예요. 자, 일단 먼저 이 두 분 좀 가까이 있어 주실래요? 네, 가까이. 자, 부메랑은 저한테 주시고 다시. 제가 이제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자, 소정의 선물입니다. 이 책. 처음 쇼에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던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가 그 강연을 모아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북파크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소정의 선물을 딱 드릴 건데, 네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먼저 이 두 분께서 지금 받으신 그 책의 아무 페이지에 손을 넣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게요. 네, 펼치셨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펼쳐진 페이지에서 정말 아무 단어나 하나만 선택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모두요. 그리고 그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또 두 분 모두 네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수첩을 하나 가져왔어요. 수첩. 이 수첩을 펼쳐보면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포스트잇을 딱 떼면은 여기 안에다가 지금 생각하신 단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성분께서는 이 노란색 포스트잇 안에다가, 여성분께서는 이 파란색 포스트잇 안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드리고 제가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 않을게요. 친구는 좀 심심하죠? 그럼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본부랑 주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누가 혹시 만지지 않나? 훔쳐가지 않나? 지금까지 아무도 안 건드렸죠? 지금까지 아무도 안 건드렸죠? 네. 네, 네, 네라고 하네요. 자, 네, 계속 봐주시고, 네, 네. 자, 네, 이건 잘 덮도록 하고요. 네, 잘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봐주시지 말았어요. 네, 자, 네, 제가 이 펜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 친구가 이걸 딱 받아요. 그리고 지금 그 수첩을 펼치면 돼요. 자, 펼치고 저는 안 볼 테니까 그 두 단어를 본 다음에 그 두 단어 중에서 딱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 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정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자, 한 번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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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시면 이 친구도 저한테 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좀 힘겨워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생각하셨나요? 네. 네. 자, 지금 이 두 관객분 정말 본인이 임의로 생각하신 단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죠? 그리고 친구, 정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단어죠? 그 두 개 중에서? 네. 그렇죠. 제가 여기 봉투를 이 쇼를 시작하면서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바꿔치지 않았죠? 자, 큰 소리로 지금 생각한 단어 말해줄래요? 지진이요. 지진. 자, 지금 여기 밀봉돼 있죠? 그렇죠? 밀봉돼 있습니다. 제가 이 밀봉된 걸 잘 찍고요. 자, 제 예측이 맞다면 이 친구가 말한 단어가 이 봉투 안에 들어있겠죠? 하나, 둘, 셋. 해주면 지진이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자, 네, 수고해주신 이 세 관객분 들어가 주시고 모두. 친구도 제가 선물 드려야죠. 네, 지구인도 모르는 지구 부파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들고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 관객분이 내리신 선택은 정말 관객분이 내린 걸까요? 정말 관객분이 내리신 선택이라면 제가 선택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였다는 느낌에는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우리가 선택을 내린 원인과 이유를 모를 경우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나라는 원인이 그 선택을 내렸어 라며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아는 우리 뇌가 만든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 뇌가 그저 망상이라면 인간보다 좀 더 정밀하고 절차적인 인공지능도 자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려 할까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드린 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송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